숙주가 사람만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중국의 박쥐에서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거의 힘든 일이죠.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이과대학 미생물학 교실에서 미생물을 연구하고 있고 또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 고관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천연두는 백신으로 박멸했지만 코로나는 어려운 건 왜 그런가요? 천연두가 훨씬 더 위험하죠.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위험한데, 그러나 이렇게 천연두는 인류가 유일하게 처음으로 인위적으로 박멸한 그러한 질병이죠. 1980년 5월 8일에 WHO가 박멸을 선언했습니다. 아예 없어졌다, 지구상에서.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은, 첫 번째는 이 천연두라고 하는 그 증상이 잠복기가 굉장히 짧아요. 짧으니까 감염된 이후 나타나는 기간이 짧으니까 추적이 용이했던 거죠. 나타났다 그러면 거기로 찾아가서 치료하거나 격리시키거나 이랬을 때 다른 데로 퍼지는 것을 잘 막을 수가 있었던 이유. 두 번째는 숙주가 감염시키는 대상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퍼질 리가 없죠. 세 번째는 좋은 백신이 있었죠. 잘 알다시피 제너에서 시작한, 에드워드 제너에서 백신을 처음 만든 사람이지만, 물론 그 백신을 쓴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 개량을 하고 좋은 백신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었고 격리할 수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박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는 그 정반대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첫 번째, 잠복기가 그렇게 짧지가 않죠. 저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초기에는 2주간 격리를 했잖아요. 그게 잠복기가 그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2주간은 기다려줘야 이게 진짜 감염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물론 그 후에 좀 짧아지긴 했지만. 두 번째는 숙주가 사람만이 아니에요. 잘 알다시피 중국의 박쥐에서 왔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는 점, 그러니까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도 어떻게든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건 거의 힘든 일이죠. 세 번째는 나오긴 했지만 백신의 효율성이라든지 혹은 치료제, 이런 것들이 천연두 바이러스보다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얘기죠.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물론 아주 신속하게 백신을 개발해서 우리가 극복하는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보다는 못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마 코로나19 바이러스는 박멸하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게다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라 그러는데 RNA로 유전 물질이 이루어졌어요. 변이가 많이 돼. 우리가 잘 알죠. 오미크론이니 무슨 뭐니 자꾸 변이가 돼서 새로 뭘 해야 된다는 얘기를 우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에 많이 접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변이가 되고 그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독성을 갖게 되고 사람의 면역력을 피해가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완전히 박멸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일 것이다. 지금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사실 지난 겨울 초입 때도 코로나19가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도 들었고, 미국은 특히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결핵과 코로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결핵은 세균에 의한 질병이에요. 코로나19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세균이나 바이러스나 뭐 그게 그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다른 종류의 병원체입니다. 세균은 세포로 돼 있죠. 반세포지만 세포로 돼 있어서 그 안에 유전 물질이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바이러스는 세포로 돼 있지 않습니다. 그냥 단백질 덩어리고 그 안에 DNA든 RNA든 유전 물질이 있는 것 뿐이에요. 크기 차이도 굉장히 나지만. 그래서 결핵은 뭘로 치료합니까? 항생제로 치료하죠. 그런데 항생제는 세포의 어떤 기관, 기능들을 파괴하거나 막거나 뭐 이러는 건데, 바이러스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기에는 항생제가 듣지 않는 거죠. 비슷하게 코로나19도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이 결핵과 크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핵은 왜 사람마다 잠복기가 다른가요? 우리가 결핵균에 감염이 됐다,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 바로 증상이 나오지 않아요.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게 우리 몸속에 있는 면역세포 중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식세포라는 얘기인데 뭐 잡아먹어요, 세균을. 근데 대체로 이거는 우리가 면역세포이기 때문에 다른 세균들이나 다른 병원체는 잡아먹고 그 안에서 이 세균들을 분해시켜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결핵균은 대식세포 안에 들어가서 살아남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면역작용과 세균의 어떤
균형이 밸런스가 이루어지면서 가만히 있으면서 오랫동안 그대로 있게 돼요. 그게 바로 잠복한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 사람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즉 밸런스가, 균형이 깨지면 그게 밖으로 나와서 결핵이 병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잠복결핵이 되는 거고, 그게 수개월, 수년 혹은 수십 년 이후에도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이 사실은 잠복결핵이 위험하다는 얘기죠. 위험하다기보다는 우리가 신경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잠복결핵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얼마나 나중에 그렇게 발현이 될까, 병으로 나타날까, 약 10% 정도가 나타난다고 보통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잠복결핵 같은 경우에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이 아까 나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그 병이 나타나는 확률도 높지만 나타났을 때 그것을 견뎌내거나 이겨낼 수 있는 확률이 더 적죠. 그래서 특히 중환자실이나 이런 데서 더 큰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잠복결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복결핵을 찾아내는 방법이 있을까요? 발견을 할 수 있죠. 찾아낼 수는 있습니다. 요즘은 DNA 검사 같은 거를 통해서 결핵의 DNA를 검사할 수가 있어요. 우리 몸속에서. 그러면은 이 사람이 아직 결핵에 걸리지는 않았지만 결핵균은 갖고 있구나,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치료할 수도 있죠. 항생제를 통해서 치료할 수도 있는데 쉽지는 않고 오래 걸리긴 합니다. 그러나 치료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제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발현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치료하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러나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 만약에 그게 나타났을 때 더 위험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해 볼 필요도 있겠죠. 결핵이 상류층에서 유행했다던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과거에 이 결핵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걸 몰랐을 때 얘기예요. 결핵이라고 하는 거는 역사적으로 크게 주목을 받지 못했어요. 근데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나 이게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는데, 왜 주목을 못 받았냐면은 다른 감염 질환 같은 경우에는 떼죽음이라든지 아니면 뭐 콜레라면은 설사라든지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결핵은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사람들을 조용히 죽이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못 받았는데, 이게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는 많이 발생을 했죠. 근데 그 이전에 그때쯤에 특히 이 결핵에 걸리면은 어떤 그 증상이 나타나냐면 얼굴이 하얘지죠. 폐병 환자 얼굴이 하얘지고, 그러면은 여성들 같은 경우는 여성미가 좀 더 연약해 보이고, 과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는 경우도 있었고, 혹은 예술가들이 그거를 창조성의 원천이라고 생각했던 적도 있어요. 그런 아픈 것들을 이겨내거나 뭐 그렇게 하면서, 그래서 이게 유전병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고귀한 가문의 사람들이 걸리는 질병이라고도 생각을 했죠. 그러나 실은 그런 것들이 도드라지게 나타났을 뿐이지, 좀 신분이 있는 사람들, 예술가라든지 귀족 집안이라든지 그런 데 걸렸을 때 그것들이 좀 더 신경을 쓰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니까 그렇게 생각한 것뿐이지, 당시에도 노동자들이라든지 광산 노동자들, 공장 노동자들이 훨씬 더 많이 걸렸던 질병이죠. 바이런 같은 사람은, 바이런 시인이죠. 거의 천재적인 시인이고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시인인데, 자기는 결핵에 걸려서 죽고 싶다, 그러한 결핵에 걸려서 어떤 예술성을 얻고 싶다, 뭐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다니기도 했어요. 물론 그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서 죽었죠. 예술가들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존 키츠라든지 체홉, 단편소설의 굉장히 유명한 체홉이라든지 독일의 실러, 그 다음에 브론테 자매, 폭풍의 언덕, 뭐 이런 작품으로 유명한, 그다음에 프랑스에 굉장히 많이 쓴 작가죠. 소설 발자크,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결핵에 걸려서 죽었어요. 음악가 중에서도 쇼팽, 파가니니, 바이올린의 파가니니,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결핵에 걸려서 죽고, 철학자 중에서도 칸트도 결핵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일 유명한 게 이상, 천재 시인, 천재 소설가인 이상도 그렇고, 그 절친이 또 김유정이라고 하는 봄봄, 동백꽃 뭐 이런 소설을 쓴 김유정도 마찬가지로 결핵에 걸려 죽었는데, 둘이서 서로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랬어요. 그만큼 많은 그 예술가들이 혹은 철학가들이란지 유명한 사람들이 결핵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또 아이러니한 거는 그 이후에 이 결핵이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이 밝혀지고 나서는 굉장히 꺼리는 질병이 된 거죠. 반대로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사태가 발전이 된 그러한 질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기와 독감의 차이가 무엇인가요?
감기나 독감이나 전부 다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가져요. 근데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고 하는 특정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에요. 그러나 감기는 어떤 특정한 바이러스라기보다는 여러 종류의 바이러스에 의한 독감의 바이러스와는 다른, 예를 들면은 리노바이러스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우리가 코로나19 해서 그냥 코로나 그러지만은 공식적인 코로나19고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감기를 일으키는 여러 바이러스 중에 두 번째로 흔한 바이러스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왔을 때 의외라고 생각했던 점도 있어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인데, 근데 거기에 변이가 일어나고 그러면서 특성을 달리해서 그러한 그 심각한 질병을 일으켰던 건데, 감기의 질환은 어떤 거죠? 콧물이라든지 주로 상부호흡기죠. 재채기, 코막힘 이런 질환들이죠. 열도 미열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반해서 독감은 어때요? 독감은 그보다는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이 나타나죠. 고열이라든지 전신의 피로감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죠. 사람들은 이 독감을 독감 감기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혀 다른 바이러스에 의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감기에는 치료제가 없죠. 치료제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감기약을 먹지만 그거는 그런 증상을 약화시키거나 하는 약들입니다. 예를 들면 코 막힌 데 먹는 약, 해열제, 재채기에 대한 약, 이러한 증상들을 없애는 약이죠. 그러나 이제 독감에 대해서는 약이 있죠. 우리가 대표적인 게 이제 타미플루 같은 약이 있어서 독감에 대해서는 그런 약을 먹으면 나아진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독감 주사를 꼭 맞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독감은 감기와는 다르게 이른바 치명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이 생기죠. 매년 사실은 상당한 수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독감으로 사망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나와서 잘 알지만 구준혁 씨의 대만 와이프 독감으로 걸려가지고 그게 폐렴으로 진행돼서 죽었잖아요. 그게 나이도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독감을 예방하는 유일한 수단이 독감 백신이에요. 그해 겨울에 어떤 독감이 유행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바이러스 종류도 혈청형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백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유행할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 WHO와 다른 많은 연구자들, 제약사들이 예측을 해요. 올해는 어떤 것들이 유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한 4개 정도를 골라서 그거에 대한 백신을 만들어서 알려주고 그걸 만들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백신을 맞았을 때 그 혈청형 독감에 대해서는 예방이 되고 또 그 이외에도 훨씬 더 증상이 약하게 다른 혈청형의 독감이 유행하더라도 훨씬 더 증상이 약하게 지내갈 수 있는 방어책이 바로 백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라는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수칙이 있는 거죠. 사실은 거의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생활 수칙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코로나19 때 잘 실천했던 그거는 모든 감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인데 손 잘 씻고요. 사람이 많이 모인 데서는 기침 예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밖에 나갔을 때 손 씻고 청결을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독감을 예방할 수 있는 방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감은 역사적으로 어떻게 전파되었나요? 독감은 아주 오랜 옛날부터 주기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한 2400년 전 히포크라테스도 독감을 기록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의학사를 전공하는 분들은 히포크라테스가 맨 처음 독감에 대한 기록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 독감을 아까 얘기했듯이 영어로는 인플루엔자라 그럽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라 그러고 이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게 1600년대에 이탈리아에서 온 거예요. 그 당시는 독감이 바이러스는 당연히 몰랐고 세균도 모를 때였으니까 이게 하늘의 기운, 영향에 의해서 질병이 온다고 생각을 해서 어떤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에서 인플루엔자라고 이름 붙인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에 유행했다라는 얘기죠. 그 이후에는 19세기에는 우리가 잘 아는 코우가 있죠. 코우가 이제 많은 세균들이라든지 세균에 의한 질병들을 발견한 사람인데 독일의 코우와 코우의 제자이자 사위인 파이퍼라고 하는 사람은 이 독감이 세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균에 의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니긴 했죠. 아니긴 했는데 제1차 세계대전 때 1918년에 유행하기 시작해서 1919년까지 유행한 스페인 독감이죠. 당시만 해도 아까 얘기했던 코우와 파이퍼가 얘기했던 세균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라고 하는 그러한 세균 때문에 이 독감이 생기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시행착오도 많았던 측면이 있었고요. 그 당시에는 스페인 독감에 의해서는 제1차 세계대전보다도 더 많은 사람, 최소 5천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그 이후에 1950년대에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을 일으킨 것 중에는 아시아 독감이라는 게 1950년대, 1960년대에는 홍콩 독감이라고 하는 게 유행했습니다. 저보다도 더 윗세대인 분들은 독감하면 홍콩 독감 얘기하는 분도 지금도 계시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던 독감이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신종플루. 2007년이죠. 2007년에 신종플루도 마찬가지 독감이라고 할 수 있고 독감의 한 종류고요. 그게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독감 중에 하나였죠. 지금은 조류독감이 물론 조류에 거의 한정돼 있지만은 이게 사람한테 전이 되느냐, 사람도 감염시키느냐, 안 되느냐 여부에 굉장히 촉각을 기울이고 있고, 만약에 사람한테까지 넘어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해서 경계를 하고 있고 경고를 하고 있고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감이 주로 겨울철에 유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딱 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없는데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왜 겨울철에 독감이 더 유행할까? 첫 번째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실내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그러니까 접촉이 많아지죠. 접촉이 많으니까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도 많아지죠. 그러니까 더 유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실내에서만 활동하면은 햇빛을 안 받죠.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해지는 시기이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약화되면서 독감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감염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또 겨울이 되면 공기 자체가 추우면서도 건조해지죠. 바이러스가 약한 것 중에 하나가 열도 있지만 습기도 있어요. 그래서 건조해지면 바이러스가 잘 죽지 않고 온전해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더 독감 바이러스가 남아서 우리를 감염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게 겨울의 특징이고요. 또 하나 이제 자외선 세기도 약해지고요. 그리고 기온도 낮아지고 오존 농도도 낮아지는데, 이 열이라든지 자외선이라든지 오존이 전부 다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그런 물질인데, 그것들이 약해지고 낮아지면서 바이러스가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많아지는 게 겨울철이고, 그래서 아마도 독감이 더 유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면역력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운동 열심히 하고요. 햇빛도 많이 받는 게 좋고요. 아니면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다른 비타민 D 말고도 다른 영양성분 같은 것들을 과다하지는 않지만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도 좋고요.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거죠. 다 알고 있는 건데 실천을 못하는 것들을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